자,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2024년 실전 모의고사 풀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느낌이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생길 겁니다. 뭐 어떤 분은 만반의 준비가 갖춰진 분들은 쉽네, 이 정도만 나오면 합격하겠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약간 준비가 미비하신 분들은 이대로 내가 시험을 봐도 되나 라는 또 걱정이 또 앞서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뭐 이 시험 실전 모의고사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실전 시험에 앞서서 한 3번의 경험을 먼저 해본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이렇게 시험 형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뭐 준비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써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내가 뭐 미비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공부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 모의고사 문제만이라도 충분히 알고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신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례 문제에 앞서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장시간 동안 앉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교실에 있는 그 의자가 딱딱한 나무로 되어 있는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준비되시면, 푹신한 방석 같은 거 챙겨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덥다 보니까 뭐 쿨링 방석 요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쿨링 방석 같은 거 챙겨가셔가지고, 엉덩이를 좀 보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날 점심시간이 있으세요. 그러면 또 대부분의 그 수험생들은 그 앞에 가면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가서 사드시려는 생각으로 이제 시험장에 입장을 하시는데, 가능한 한 도시락 싸가십시오. 도시락 싸가시고, 만약에 준비가 어려우시면 그 전날에 뭐 죽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간단한 도시락을 좀 사가시고요. 왜냐면 그 시험 당일날 보시면 그 주위에 있는 편의점이라든가 식당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이렇게 점심에 대해서 챙겨 가시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중간중간에 뭐 당분이라든가 섭취를 위해서 뭐 오렌지 주스라든가 뭐 쪼꼬바도 좀 챙겨가서 이렇게 중간중간 당 떨어지실 때 좀 드시면 좋고요. 쉬는 시간 때. 쉬는 시간에 가능한 한 전 시간에 봤던 그런 과목에 있어서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희는 천천히 그냥 쉬는 시간에 그 시간에 치러질 과목 준비하면 됩니다. 서브노트 꺼내셔가지고요. 쉬는 시간에도 막판까지 서브노트 보시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저희 첫 번째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같이 해볼 건데요. PPT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작아요. 작은데 저희가 그 파일로 올려드린 그 내용을 이제 출력하시면 이렇게 A4 용지로 나오는데, 이렇게 A4 용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했냐라고 하면, 첨삭을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못 해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답안을 작성하면 보기 좋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봤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첫 번째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40점 문제죠. 다음의 사례에서 갑, 을, 병 보험회사의 B, C, E에 대한 보상 책임 관계를 설명하시오 라고 보시고, 사실관계 보시면 이거 저희 사례 문제 할 때 풀었던 문제죠. 자, 사실관계 보시죠. B는 아버지 A에게 A 소유 차량 K3를 빌려 여자친구 C를 태우고, C의 고향으로 C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기 위하여 A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B는 휴게소에서 C에게 운전을 부탁하였고, C가 운전하여 가던 중 E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다. E는 어떤 사람이었냐? E는 D에게 수시로 D 소유 차량을 유상으로 빌려 사용하였다. 주 2, 3회씩 반복적으로 렌터카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D에게 지불하고 개인의 업무에 D 소유 차량을 사용하였다. 위 사고로 B, C, E가 부상당하였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B는 A의 아들, 다행히 무면허 또는 음주 사실 없었고요. C는 B의 여자친구,
똑같이 무면허 또는 음주 사실 없었고요. D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E에게 1일 렌터카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복적으로 받고 차량을 빌려주었다. E는 유상으로 D 소유 차량을 운전하였고 D는 무면허 또는 음주 사실이 없었다. 위 사고로 쌍방과실 사고 C와 E의 과실은 5대5로 확정되었다. 보험 계약 관계 보시면 A는 갑보험회사의 전담보로 개인용 자동차 보험 특약이 있죠. 가족 운전 한정 특약. 보험 계약사항은 아래와 같고요. C는 을보험회사의 전담보 개인용 자동차 보험 계약했고요. 기명 1인 한정 특약입니다. 아반떼 차량이고요. 보험 계약은 다음과 같고요. D는 병보험사의 전담보로 개인용 자동차 보험 계약을 했습니다. 특약은 별도로 없네요. 자, 그러면 사례 문제 할 때 저희 지난 사례 문제 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뭐였어요? 맨 처음에 사례의 논점 제목 잡아보는 거예요. 목차 잡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자, 세 번째 뭐였나요? 약관상 보상 책임. 네 번째 뭐였어요? 사례 적용 또는 결론. 자, 이런 식으로 목차 잡은다 그랬죠. 사례 문제는 사례 문제. 그래서 사례의 논점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것들인지 아래에서 다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잡고, 그리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뭐였나요? 자배법과 민법에 대해서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를 보고 이에 관련한 운행자 책임을 검토하면 된다라고 했죠. 만약에 운행자 책임이 A, B, C 여러 번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다 소목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관상 보상 책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갑보험회사, 을보험회사, 병보험회사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소목차로 들어가는 거고요. 각각의 보험회사에 맨 첫 번째로 검토해야 될 게 뭐다? 특약 위반이 있는지. 두 번째, 피보험자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어요? 면책 내용이 있는지였죠. 소제목으로 각각 이렇게 또 잡는 거죠. 을보험회사, 병보험회사 사례에 적용해가지고 갑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을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병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이런 식으로 사례를 잡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 한번 보시죠. 자, 사례의 논점 먼저 제목 잡았어요. 잘 안 보이시면 저희 올려드린 자료 보세요. 첫 번째 사례 논점, 첫 번째로 뭘 봤냐? 사용대차 관계에서 A, B의 운행자 책임과 내부적인 관계에서 A, B의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검토해야 된다 라고 봤고요. 두 번째, D와 E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운행자 책임. 세 번째, 갑보험회사 기준에서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 책임 관계. 네 번째, 을보험회사 기준에서 C의 타차 운전 담보 특약의 적용 여부. 자, 이거는 보면 사례에서도 문제에서도 아주 친절하게 K3를 빌려서 그리고 아반떼고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러면 타차 운전 담보 특약이 적용되냐 안 되냐 그 여부를 또 따져보게끔 친절하게 또 문제 제시를 해준 거죠. 다섯 번째, 병보험회사 기준에서 유상운송 면책 약관의 적용 여부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두 번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검토라고 해서 첫 번째, 사용대차, 임대차 관계에서의 운행자 책임
다뤄보겠습니다. 자, 사용대차, 임대차에 의한 관계에서의 운행 책임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운행자이다. 따라서 차 외부인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부적인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상호 간의 공동 운행자로 인한 타인성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쟁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동 운행자의 타인성 판단 기준 해서 제목 잡았습니다. 사용대차, 임대차 관계에서 공동 운행자의 타인성의 판단의 기준은 뭐가 중요해요? 사고 당시 운행 지배가 누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재적인가를 기준으로 타인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기준의 설명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사례에 적용해 봤습니다. 자, A의 운행자 책임 먼저 검토해 보시죠. A는 B에게 차량을 빌려준 임대인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A가 누구였어요? A가 A. B의 아버지예요. B의 아버지. A는 B에게 차량을 빌려준 임대인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로 차 외부인 E에 대하여도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공동 운행자 B에 대하여, 아들이죠, 아들. B에 대하여는 B의 운행 지배가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현재적이므로 타인성이 배제되고 C는 운전자로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B와 C에게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의 운행자 책임 보시죠. 자, B는 A에게 차량을 빌려 사용한 임차인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로 차 외부인 E에 대하여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죠. 그러나 C는 누구였어요? C는 운전자로 타인성이 배제된. 여기서 C는 누구였어요? B의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자, 휴게실에서 B가 휴게소에서 어떠한 사유로 여자친구한테 운전을 시켰어요. 내용 이해 가시죠? 자, 그러나 C는 운전자로 타인성이 배제된다. 자, 세 번째, C의 불법행위 책임. 사례에서 C는 B의 부탁으로 운전한 자배법상의 뭐예요? 운전자예요. 운전자. 운전자니까 운행자 책임이 부담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B, E에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D, E의 운행자 책임 보시죠.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 D와 임차인 E는 모두 운행자로 차 외부인인 B와 C에게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세 번째, 약관상 보상 책임에 검토해야 되죠. 그럼 첫 번째로 갑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먼저 보시죠. 보험회사 보면 맨 처음에 뭐 해야 된다? 특약 위반, 그 다음에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면책 내용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죠. 맨 처음에 특약 위반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갑보험에서 특약 뭐 있었어요? 가족운전 한정 특약이에요. 자, 특약 위반의 효과.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한정 특약을 위반한 경우 도난, 취급업자, 설명 의무 위반과 같은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대인 배상 원을 제외하고 모두 면책된다. 사례에서 C는 B의 여자친구로 가족이 아니므로 특약 위반에 해당되어 대인 배상 원을 제외하고 전담보 면책된다. 그러면 갑보험회사에서는 뭐만 검토하면 돼요? 대인 원만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배상 원을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죠. A는 기명 피보험자, B는 승낙 피보험자, C는 운전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A, B는 E에 대하여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E에게 대인 배상 원은 부책된다. 라고 결론 지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을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봅니다. 을보험회사 보상 책임. 을보험회사에서도
자, 기명 1인 한정특약 위반이 있어요. 기명 1인 한정특약이 있어요. 먼저 타차운전담보특약 보시죠. 기명 1인은 뭐 그게 없죠. C가 다른 차를 운전했으니까. 그러면 타차운전담보특약을 봐야 되죠. 타차운전담보특약 보시죠. 약관 규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 사고 규정에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그러면 이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타차운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이자이다. 사례에서 C는 기명피보험자로 타차운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에 해당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자동차에 해당이 되는지를 봐야 되죠. 자, 사례에서 K3와 아반떼는 동일한 차종으로 다른 차량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보시죠. C는 B와 E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B와 E에게 대인배상 2 부책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뭘 봐야 돼요? 병보험회사 보상 책임 봐야 되죠. 병보험회사. 병보험회사 보시죠. 특약 없잖아요. 그러면 대인배상 1부터 봅니다. D는 기명피보험자, E는 승낙피보험자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는 B, C에 대하여 대인배상 1 부책한다. 자, 대인배상 2는 어떻게 될 건지. 대인배상 2에 있어서는 걸리는 게 뭐가 있었어요? 유상운송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검토를 해야 되죠. 대인배상 2에서 자, 먼저 유상운송 면책 약관의 내용을 먼저 적어줬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상성과 반복성이 있다. 사례에서 렌터카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고 차량을 사용하였으며 주 2, 3회씩 반복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아 반복성도 인정된다. 여기까지 보면 유상운송 면책에 해당된다라고 보죠. 근데 저희 뭐가 있어요? 자, 유상운송, 이것까지 검토를 해줬네요. 개별 적용 불가하다. 유상운송의 경우 개별 적용의 예외 사유로서 누가 유상운송을 하였던지 대인배상 2는 면책된다. 자, 자기신체 사고 또한 유상운송 면책으로 승낙피보험자 2는 면책된다. 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각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결론을 내줘야죠. 그러면 갑보험회사에서는 여기는 그대로 가져와 쓰면 돼요. 2는 대인배상 1만 부책이다. 자, 을보험회사에서는 B, E는 타차운전담보특약으로 대인배상 2 부책. C는 타차운전담보특약으로 자기신체사고 부책. 그리고 자, 병보험회사 봐야죠. 병보험회사는 B와 C 대인배상 1 부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례 문제는 이런 식으로 결론 짓고 답안지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 시험 당일에도 보시면 이렇게 딸랑 이렇게 한 장 나눠줍니다. 앞뒤로 프린터 해가지고. 그러면 이 앞뒤로 프린터한 시험지와 연습용 이런 A4 갱지를 줘요. 답안지 별도로 주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받으면 뭐 시험지에 따라 써도 되고요. 일단은 목차를 잡으세요. 목차를 쭉 잡으시는 거예요. 목차를 잡고 소목차를 또 잡습니다. 또 여기서 잡을 게 있으면 또 소목차를 잡아둬요. 이러면서 하나씩 써두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는 사례의 논점을 쓰고 논점. 그러면 각 문제 되는 거 뭐 유상운송, 뭐 임대차 계약, 뭐 명의이전, 뭐 이런 걸 쭉쭉 써는 거예요. 갑보험회사, 이제 뭐 A의 운행자 책임, B의 운행자 책임, C의 운행자 책임, 갑보험회사, 을보험회사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잡아보는 겁니다. 잡고 갱지에다가 하나씩 옮겨 쓰면서 서브 내용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안지에 옮길 때 그 답안지에 쭉쭉 써 나가는데, 자, 답안지가 이렇게 쭉 있어요. 답안지가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B3인가요? B3 크기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름 쓰게 돼 있고요. 과목,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수험번호 쓰고, 이름 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차를 잡을 때 어떤 분들은 여기 딱 붙여가지고 1 해서 사례의 논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험지를 볼 때 이쁘지 않아요.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한 2칸 정도 띄우고 사례의 논점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1, 그리고 소제목 쓰고,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또 있다 그러면 한 칸 띄고 1, 이런 식으로 2, 3,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2칸 띄워줬으니까 끝에도 2칸 띄워주고 줄 넘어가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주로 사례 문제가 나와가지고 저희 모의고사에서도 첫 번째 문제는 사례 문제를 둬봤고요. 두 번째는 약술 문제죠. 약술 문제. 자,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라고 해서 10점 배점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약술 문제에 있어서 목차 잡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약술 문제를 딱 받게 되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실 겁니다. 그러면 하얘질 필요 없어요. 자, 의 쓰고 취지, 요건, 법률의 근거, 위반, 입증 책임, 비교, 효과. 그래서 어떻게 잡아보라고요? 의치, 요법, 위, 입, 비, 효. 이렇게 목차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공동 불법행위 나왔다라고 하면 공동 불법행위란 의 쓰고, 이거에 대한 취지가 있으면 쓰고, 요건, 법률 근거, 위반, 입증 책임, 비교할 게 있으면 비교하고, 이거에 대한 효과, 이런 걸 쭉 써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차 잡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더라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목차 잡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게 하나의 팁이에요. 자, 그러면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저는 모범답안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의입니다. 의. 자, 공동 불법 행위란 여러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두 번째, 법률 규정. 민법 제760조에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일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거를 법조문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민법 제760조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그게 조금 약하다라고 하면 민법에서는 이거 쓰지 말고, 민법 제760조 이거 쓰지 말고, 민법에서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쓰면 돼요. 이거는 법조문 그대로 외울 수 있다라고 하면 쓰시고요. 세 번째, 공동 불법 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협의의 공동 불법 행위 책임. 그래서 각자의 독립된 불법 행위 책임과 행위의 공동성,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봤어요.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일반 불법 행위 요건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의 과실은 물론이고
책임 능력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 행위의 공동성입니다. 각자의 행위가 서로 관련이 있고 공동성이 있어야 한다. 판례에서는 상호 간의 의사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객관적으로 공동의 원인을 주고 있으면 족하다는 객관적 공동서를 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에 있어서 두 번째,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각각의 가해자도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 세 번째, 교사 방조. 자, 교사 방조한 자도 공동 행위자로 본다. 교사란 타인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방조란 불법 행위를 보조한 것을 말한다. 라고 검토했어요. 네 번째, 공동 불법 행위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로 책임의 연대성이에요. 자, 책임의 연대성 해가지고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불법 행위에서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인 관련 공동성은 없으므로 연대 채무가 아닌 부진정 연대 채무라 한다. 자, 연대 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 채무로 한다라고 민법 제413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자, 부진정 연대 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 채무와 같다. 그러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그중 한 사람의 생긴 사유는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 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차이점이다. 자, 두 번째, 타인에 대한 배상입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 각각은 타인의 손해 전부를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공동 불법 행위에 영향을 끼친 책임의 크기가 다른 경우 타인에게 배상할 부분에 있어 책임의 범위가 경미한 공동 불법 행위자 1인이 그 범위의 일부를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공동 불법 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공동 불법 행위자 중 1인이 자기가 부담할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 타인에게 배상한 경우 그 넘어선 책임에 대하여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 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약술 풀이 이걸 마치고요. 세 번째 문제 똑같이 10점짜리 문제였죠. 치료 관계비의 인정 기준과 약관상 규정을 약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모범단원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치료 관계비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인정 기준에 대해서. 그럼 첫 번째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금액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봤어요. 그럼 먼저 상당 인과관계.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 치료비에 대하여 인정한다. 따라서 단순 검진,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의학적 타당성입니다. 수술, 처치, 진료, 투약 등의 치료가 의학적으로 타당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된다. 원기 회복이나 증상이 이미 고정된 상태에서의 무리한 치료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세 번째로 금액적 타당성. 합리적 수준의 금액이어야 한다.
사회 통념상 일반 거래의 기준상 비정상적인 고액의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의 치료 관계비. 이건 뭐예요? 약관 내용 그대로예요. 약관 내용 그대로. 자, 의사의 진단 기관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다음의 비용인데 뭐예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을 인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량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진단기관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으로 하되 관련 복구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 진료비를 포함한다. 다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그리고 치료관계비는 입원료, 응급치료비용 등 자꾸 치아 보철비로 구성된다고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지만 열거된 내용이 아닌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 효과가 입증된 직접 치료비라고 하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추가로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입원료입니다. 입원료. 소괄호예요, 소괄호. 이게 한글 파일을 PDF로 돌렸다가 또 PPT로 돌리니까 이게 좀 오타는 아니지만 형식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제가 그 올려드린 PDF 자료 보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입원료는 기준 병실에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하게 기준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 이하 상급 병실이라고 한다. 이 비싼 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자, 두 번째, 기준 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만약 입원 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한 상급 병실료 차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병실의 사정이 아닌 의사의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급 병실료를 지급을 한다. 자, 세 번째, 피보험자나 피배자의 희망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 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 두 번째, 의료 실비 등입니다. 자,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성형수술 포함해서 처치,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용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를 보상한다. 약관에서는 등이라고 하여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직접적인 치료관계비는 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자, 세 번째, 치아보철비. 약관 규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약관 규정, 금주조관 보철, 백금관 보철을 포함해서 또는 임플란트는 실제 시술한 경우 1치당 1회 하나고, 자, 다만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뭐에 준하는 비용?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한다. 자, 두 번째, 보상의 유의사항입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실제 시술한 경우에 하나요. 1치당 1회 비용을 지급하고 임플란트는 내용 연수에 따른 향후 비용은 배제된다. 라는 것까지 답안에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네 번째 문제는 뭐였냐? 자,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 나왔죠. 계산 문제. 계산 문제 나왔어요.
계산 문제도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아야 돼요. 그냥 혼자서 여기에다 시험지에다가 풀어보고 갑보험회사 얼마, 을보험회사 얼마, 뭐 병보험회사 얼마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돼요. 목차 잡아줘야 됩니다. 자, 내용 보실까요? 문제가 B에 대한 각 보험회사별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라고 해서 15점짜리 문제가 나왔고요. 자, B는 친구 A의 차량이 탑승하여 가던 중 교차로에서 C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답니다. B와 C의 과실은 8대2이며 B의 호위동승 감액은 20% 적용한다. B의 과실상계 전 실제 손해액은 5억. A는 갑보험회사에 대인배상 원만 가입한 상태이고 B는 을보험회사에 전담보로 가입을 했고 무보험자동차 상해 2억 한도로 가입을 해놨네요. 그리고 C는 병보험회사에 대인배상 원만 가입한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자, B가 사망을 했고 A와 C의 과실로 했잖아요. 근데 A와 C가 전부 다 각자의 보험회사에 뭐 만들어놨어요? 대인배상 원만 가입을 해놨어요. 그러면 대인배상 원에서 원만 가입을 하면 C가 가입해놓은 무보험자동차 상해에서도 뭔가가 지급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먼저 갑보험회사 봅니다. 자, 갑보험회사 보죠. 갑보험회사는 실제 손해액 5억에서 동승자 감액 20%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얼마예요? 4억 원 중 대인배상 원만 가입을 했으니까 대인배상 원의 한도액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라고 해서 지급보험금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구상할 금액 없음. 자, 두 번째 봅니다. 병보험회사. 일단은 을보험회사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잖아요. 무자상이니까 일단은 대인배상 원에서 지급받는 거 다 한 후에 초과되는 손해가 있는지를 보고 검토하면 되겠죠. 병보험회사도 뭐였어요? 대인배상 원만 가입을 해놨어요. 실제 손해액 5억에서 동승자 감액을 적용한 4억 원 중 갑보험회사에서 1억 5천만 원 먼저 받았죠. 그러면 2억 5천만 원에서 병보험회사 대인배상 원의 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되죠. 자, 지급하면 됩니다. 1억 5천만 원.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구상을 검토를 해봐야 되죠. 자, 저희 뭐예요? A와 C의 과실이 뭐였어요? A와 C의 과실이 8대2였어요. 8대2. 그러면 실제 손해액 5억에서 동승자 감액을 한 금액 4억 중 C가 책임지는 부분은 얼마예요? 8천만 원이요. 8천만 원. 8천만 원이에요. 근데 자, C의 과실 20%에 의한 책임액은 8천만 원으로 얼마를 줬어요? 1억 5천만 원을 지급을 했죠. 그러면 7천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누구한테 구상한다? A한테 얼마를? 7천만 원을 구상 청구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자, 을보험회사 봅니다. 을보험회사. 실제 손해액 5억에서 동승자 감액을 적용한 4억 원 중 갑과 병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억 5천, 1억 5천씩 해서 3억 원을 공제하고 1억 원을 지급한다. 1억 원을 A와 B에 연대하여 구상 청구한다. 라고 해서 결론 내어주면 답안 작성이 완료되는 거겠습니다. 쉽죠? 이 정도의 계산 문제는 점수를 주는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5번. 과실상계 및 피해자 측 과실상계의 개념과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과실상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해서 15점짜리가 나왔어요. 자, 잠깐 지난번에 또 이야기를 하자면, 자, 처음에 답안지 받으면 예를 들어서 40점짜리다 라고 하면 맨 첫 장에 문제 1 쓰고 뭐 사례 문제 한 다음에 그냥 4장 넘기라 그랬죠. 왜냐? 40점은 4장을 써야 되니까 4장 넘겼어.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예를 들어 이제 다 썼어. 4장을 다 썼어. 자, 문제 2번에 과실상계에 대해서 쓰라고 나왔는데 이게 15점짜리.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2장 넘기라고 그랬어요. 2장 넘겨. 그 다음에 문제 3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안 보면 위에다가 이렇게 문제 5 해서 과실상계, 그 다음에 과실상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다른 답안도 보시면, 자, 문제 4 보험사별 지급보험금, 뭐 문제 3 실효관계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죠. 여러분도 답안 작성할 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자, 과실상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과실상계의 의의를 먼저 적어봤습니다. 과실상계는 민법상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 책임에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게 의의고요. 자, 그럼 또 피해자 측 과실은 또 무엇이냐. 피해자 측 과실에 이것도 의의죠. 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을 적용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보호자 과실을 피해자 본인의 과실을 보아 과실상계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를 피해자 측 과실이라고 한다. 피해자와의 신분관계, 경제적 일체성, 구상관계의 관략화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자, 세 번째, 자동차 보험 약관상 과실 기준은 어떻게 되냐. 과실 상계의 방법. 이 기준의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해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한다. 자, 두 번째, 대인배상 1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하면 2천만 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의 경우 위 1에 대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 자, 세 번째, 대인배상 2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해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 라고 정리했고요. 네 번째, 과실 비율의 인정 기준입니다. 별도로 정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의 인정 기준을 참고하며 산정하고 사고 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 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뭘로 해요? 확정 판결에 의한 과실 비율을 적용한다 라고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정부, 여기 오타 났네요. 정부 보상 사업이 아니고 정부 보장 사업이죠. 문제 오타가 있었어요. 자, 정부 보장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해서 정부 보장 사업의 의 또는 개념 첫 번째 제목을 목차 잡았습니다. 자,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증 후유장애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자, 두 번째, 강제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다. 첫 번째로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뭘 기준으로요? 대인배상 1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책임보험 미가입 및 보유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 책임보험 가입 차량이지만 보유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떤 경우예요? 예로 들어서 절취운전이죠. 절취운전. 이 경우에는 대인배상 1 지급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적용 대상은 뭐가 있었나요?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상 구종 건설기계 있었죠.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자, 건설기계 관리법상 구종 건설기계 뭐 있었어요?
덤타타 콩코나 도노트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도로보스 트럭, 노면 측정장치, 트럭 지게차 해서 덤타타 콩코나 도노트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적용의 예외가 있어요. 적용의 예외.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 및 미합중국 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그 다음에 이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그리고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제작된 자동차. 네 번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뒷장이 계속이라고 해놨어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딱 한 목차가 끝나면 뒷장에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뒷장을 이렇게 넘겼는데 윗부분만 조금 있어. 그러면 이렇게 확 넘기지 않는 이상 우리 이 채점을 하는 그 심사위원들도, 출제위원들도 확 넘기지 않는 이상, 아, 여기서 문제가 답안이 끝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뒷장 계속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뒷장에 또 다른 목차가 있어요.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뒷장에 뭐가 있었냐? 유가족 지원, 정부보장 사업의 취지에 있죠. 자, 유가족 지원에 대한 뭐가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자의 유자녀 및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 생계 곤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장애자의 재활을 돕는 사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뭐였냐? 지원 기준은 뭐냐? 중증 후유장애자는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유자녀에게 생활자금의 대출,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 지급, 자립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피부양 가족은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위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활동을 한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회 첫 번째 실전 모의고사 풀이 같이 해봤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시험 문제 보고 제 풀이도 같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꼭 한번 풀어보십시오.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한번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 해설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강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 있구나, 아니면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걸로 제1회 실전 모의고사 풀이는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회 실전 모의고사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